지금까지 전차와 자주포 등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사실 한국은 세계 5위로 평가받는 강력한 헬기 전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일각에서는 드론으로 인해 헬기 전력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하지만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능선을 넘어 화력 지원, 병력 수송, 정찰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헬기는 여전히 한국군에게 매우 중요한 전력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의 요청대로 한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헬기 전력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군용 헬기라고 하면 일각에선 그 전력의 중요성을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투기 같은 다른 공중 전력과 비교하면 다소 구식화된 무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헬기 전력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직이 착륙과 호버링이란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항공기와 차별화된 강점을 지닌 것이 헬기입니다. 막대한 개발비를 들인 일부 전투기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전투기는 긴 활주로가 갖춰져야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헬기는 대부분의 지상에서 수직으로 이착륙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자리에서 비행할 수 있는 호버링 능력을 통해 공중에서 비행하는 상태에서도 적과의 교전과 병력 투입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헬기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한 사례가 바로 수상함에서의 운용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장점을 살려 작은 규모의 함정에서도 충분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등 다수의 국가들은 헬기에 대자머레나 함정 공격용 미사일을 장착하고 작전에 투입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헬기는 전투기와 다른 분야에서 여러 장점을 살려 작전 수행이 가능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공중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산이 많은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헬기의 전략적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산지가 약 70%로 대부분의 지형이 험준한 산악지형입니다. 이러한 산악지형은 지상군의 화력과 기동을 제한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헬기는 지상군과 달리 산악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산을 넘어 더 빠르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갑부대의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헬기가 투입되어 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병력의 수송을 맡아 산악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작전 환경 역시 헬기의 전술적 중요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특히 서해에서 중국, 북한과 잦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헬기를 통한 정찰과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헬기가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처음 투입된 전쟁이 한국 전쟁이었는데요. 이렇듯 대한민국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헬기 전력이 작전의 성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 당국은 일찍부터 헬기 전력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전력 강화에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주변 국가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리고 역사적인 그 시작점은 수리온이었습니다. 수리온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기동 헬기로 노후화된 UH-1H 헬기 등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최신형 헬기답게 적의 레이더를 기만하기 위한 체프를 비롯하여 플레어와 적외선 전방 주시 장치 등을 갖추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병대의 상륙 기동을 위한 마리논, 의무 후송형 메디온 등 여러 버전의 파생형을 탄생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이라크 등 중동 국가에서 수리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수출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리온은 기동 헬기로 개발이 되어 공격 헬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군 당국 역시 기동 헬기를 보호하고 적의 주요 전차와 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형 헬기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들이 아파치 도입과 한국형 무장헬기 LAH의 개발입니다. 먼저 아파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격 헬기의 대표주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헬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36대의 아파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36대를 더 도입할 예정이며 도입 완료 시 최종적으로 70대가 넘는 아파치를 보유함으로써 미국 다음으로 아파치를 많이 운용하는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아파치는 압도적인 무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헬파이어 공대진 미사일을 16발이나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미사일은 반응 장갑을 두른 전차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다시 말하면
아파치는 한 번 작전에 투입할 때마다 무려 적전차 16대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G21을 아파치보다 월등한 성능이라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실전에서 검증된 전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G21도 결국 아파치를 모방한 짝퉁 아파치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G21에 대한 중국의 자랑은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온 전형적인 허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36대를 도입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아파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36대의 도입이 완료되면 세계 최강의 미국 다음으로 아파치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G21 같은 짝퉁 아파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중국이 짝퉁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진짜 공격 헬기를 도입함으로써 중국보다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헬기 전력의 강화를 위해 미국의 수입 무기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소형 무장 헬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파치와 보조를 맞춰 작전을 수행할 예정인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 LAH가 본격적인 생산 돌입과 함께 전력화를 시행 중입니다. LAH는 아파치와 하이로우 믹스 개념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아파치가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워 주요 타격 임무를 수행하면 LAH는 가벼운 무장과 빠른 기동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 임무를 맡게 됩니다. LAH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청검 공대지 미사일 4발과 70mm 로켓 14발 등의 무장이 탑재되며 여기에 무인드론 4대도 장착됩니다. 청검 공대지 미사일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 헬기용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청검의 최대 사거리 8km로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AH-1S 코브라보다 교전거리가 2배로 증대되었습니다. 게다가 구형 대전차 미사일들은 발사된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할 때까지 사람이 계속해서 유도를 해줘야 하는 것과 달리 청검은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는 더 이상 사람이 미사일을 유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AH에 장착되는 드론은 작전 시 위험 지역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며 유사시 조종사에게 위협을 경고해 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적 시설물 등에 대한 자폭 공격까지 가능하여 LAH의 운용 범위 확대와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LAH의 전력화가 완료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노후화된 500MD와 코브라 헬기들을 대체할 예정이며 LAH 경공격 헬기 250대 정도를 군에 배치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아파치와 LAH가 조합된 대한민국 헬기 전력은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막강한 전력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구축하고 있는 헬기 전력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기동 헬기 개발을 선언했는데요. 현존하는 헬기보다 2배 빠른 속력과 강화된 화물 수송 능력을 갖춰 군초를 다투는 전장 환경에서 다양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차세대 기동 헬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개발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동력 전달 계통 핵심 기술 확보와 국산화도 추진 중입니다. 동력 전달 계통은 엔진의 동력을 회전 날개에 전달하는 헬기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기 선진국들과 업체가 기술 이전을 피하는 가장 핵심 기술이 동력 전달 계통인데 이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화하는 것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리온과 LAH를 개발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핵심 기술들을 확보하여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이 완료되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과도 그 격차가 10년 이내로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춰진 헬기 전력은 적성국들과의 군사 분쟁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72대의 아파치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하고 날아오르면 한 번에 1100대가 넘는 적의 전차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250대의 LAH가 각 4발의 청검을 장착하고 작전에 투입된다면 한 번의 투입으로 무려 1000개의 전차와 지상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 북한은 Mi-8 헬기의 특수부대를 탑승시켜 우리 대한민국의 지피에 대한 기습 타격과 점거를 상정한 훈련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실제로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현실에선 압도적인 대한민국의 헬기 전력 앞에 북한의 전력들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먼저 초토화될 것입니다. 이미 북한의 헬기들은 아파치의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게 손해라고 할 정도로 그 격차가 확연히 벌어진 상황입니다.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기관포만으로도 충분히 격추가 가능한 전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헬기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군사시설을 타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갖춘 헬기 전력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 대한민국의 헬기 전력은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월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뿐인데요. 바로 이러한 전력을 얼마나 더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리온과 LAH 개발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기동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동헬기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선 미국과도 그 격차를 10년 내로 줄일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분명 지금보다 한층 더 발전된 기술을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강력한 전투력과 기동성을 갖춘 헬기들을 지속 개발하고 더 발전된 헬기 전력을 구축하게 된다면 이는 국방력 증대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타이가 차세대 기동헬기 XU-H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XU-H는 현재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 중인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고속 중형 기동헬기입니다. 이는 미국 육군의 FLR-AA 프로젝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며 국내 연구 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헬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차세대 헬기 개발은 미국의 헬기 도입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현재 미국이 어떤 식으로 기동 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육군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작전에서 활용해온 노후 블랙호크 헬기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블랙호크는 1979년부터 미 육군에 도입되어 다목적 회전익 항공기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약 2,000대가 운영 중입니다. 블랙호크를 제작한 시코르스키는 블랙호크를 대체할 신형 헬기 개발과 동시에 기존 블랙호크의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랙호크의 성능 개량 프로그램은 주로 새 엔진을 장착하여 출력을 높이고 연비를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블랙호크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제작한 T700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용도에 따라 1768마력에서 1915마력까지 다양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미 육군이 더 강력한 출력과 향상된 연비를 요구하자 새로운 엔진 T901G900을 개발했습니다. T901G900은 기존 T700 엔진 대비 약 50% 더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연비가 25%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블랙호크의 항속거리를 크게 늘리고 더욱 효율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T901 엔진은 대형 공격 헬기인 AH-64 아파치 개량형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T901 엔진은 현재까지 약 1,500시간의 전면 지상 시험과 5,000시간의 엔진 인증 시험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UH-60M 블랙호크 헬기에 장착되어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능 개량을 통해 블랙호크의 운용 수명을 2070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블랙호크 성능 개량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블랙호크는 B-52 스트라토포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100년이 지나도 운용되는 항공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미래장거리 강습 항공기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록히드 마틴과 벨사가 공동 개발하는 V280 벨러가 이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납품 개시는 203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280 벨러는 차세대 틸트로터 항공기로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착륙 시에는 로터를 수직으로 세워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으며 비행 중에는 로터를 수평으로 눕혀 고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헬기의 제한된 속도와 비행 거리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565km에 달하는데요. 이는 블랙호크의 최고 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서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수송할 수 있어 전투 및 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약 3,900km로 블랙호크의 592km에 비해 훨씬 길어졌습니다. 또한 V280은 최대 14명의 병력이 탑승하고 내부 공간도 커져 더 많은 장비와 물자를 수송할 수 있으며 외부 슬링을 통해 최대 4.5톤의 화물 운반이 가능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V280은 V꼬리를 적용하여 기동성을 향상시켰으며 탄소 섬유 기반 소재를 대량 사용하여 중량과 가격을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비행 통제 시스템인 플라이바이와이어를 3중으로 구축하여 비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V280의 엔진은 90도 회전하는 V22 오스프리와 달리 엔진 자체는 고정되어 있고 터보 샤프트 부분만 회전합니다. 이는 엔진의 배기열이 활주로에 닿는 문제를 해결하고 측면 대우에 방어용 무장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V280 벨러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V280 벨러는 넓은 전폭과 높은 전고 때문에 운용에 넓은 주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항공모함이나 좁은 공간에서 운용이 용이한 V22 오스프리와는 대조적입니다. V22 오스프리는 날개와 로터를 접을 수 있는 설계로 함재기로서의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V280은 완전 고정식으로 설계되어 이러한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V280 벨러는 틸트 로터 기술을 활용하여 엔진은 고정하고 로터 축만 90도로 회전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엔진과 로터 축 전체가 회전하는 V22의 방식에 비해 움직이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기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높은 개발 비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병력 탑재 능력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도 현재 사용 중인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헬기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데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블랙호크는 구형 모델로 현대전장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호크 대체 헬기를 자체 개발할지 외국 기종을 도입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미국의 V280 도입 결과에 따라 기술 협력이나 도입 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V280의 도입으로 미군의 기동 헬기 속도가 빨라지면 한국 군도 이에 맞춰 새로운 헬기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블랙호크를 대체하는 고성능 헬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수리온과 소형 무장 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카이가 차세대 기동헬기 XUH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항공우주학회가 개최한 수직이 착륙기 체계 부문위원회 동계 심포지엄에서 처음 XUH에 대한 계획이 밝혀진 것인데요. XUH의 전반적인 성능은 V280과 비슷한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8명에서 12명의 전투병력을 탑재하고 블랙호크보다 2배 빠르고 2배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형 차세대 개방형 구조를 채용하여 항공전자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쉽게 하고 다른 기체 간 호환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XUH가 이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발한 헬기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져야 하며 여기에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축반전 푸셔 방식으로 KA-32 헬기처럼 한 쌍의 주 로터를 사용하고 꼬리 부분에 추진력을 만드는 프로펠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합형은 주 로터 하나만 장착하고 꼬리 부분에 2개의 추진력을 주는 프로펠러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틸트 로터형은 큰 2개의 주 로터를 날개 끝에 배치하고 로터의 방향을 바꾸어 수직 이착륙과 수평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카이는 2026년까지 기술 시범기를 개발하고 2031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먼저 무인 헬기 형태의 작은 모형을 개발하여 핵심 기술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만약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40년대에는 XUH가 한국 육군에 배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막대한 개발 비용이 필요합니다. 카이는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KF-21 개발에 소요된 8조 원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발 기간도 그리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수리온의 경우 개발 방향성을 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XUH를 2031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40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은 매우 빠듯한 일정입니다. 만약 기술적 리스크와 논란이 길어지면 개발 착수에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이로 인해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XUH 개발 계획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사업이지만 힘겨운 과제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헬기 기술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독자적인 차세대 기동 헬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아파치 헬기는 한 번에 최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작전에 투입되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단 한 발만으로도 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고 아파치 헬기는 전차의 교전 거리보다 한참 떨어진 10km 거리에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여 전차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어 아파치 헬기의 또 다른 별명이 전차 킬러입니다. 그만큼 아파치 헬기의 강력한 성능은 이미 정평이 난 상황인데요.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은 아파치 헬기가 작전을 수행하는데 더욱 적합합니다. 굽이치는 산맥들은 전차와 자주포 등의 지상 전력이 기동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만 이를 손쉽게 우회할 수 있는 아파치 헬기는 북한의 기갑 전력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36대의 아파치 헬기만으로도 북한의 지상 전력을 압도하고 있었는데요. 실전에서 검증된 아파치 헬기의 헬파이어 명중률보다 한참 낮은 50%의 명중률로 가정을 해도 36대의 아파치 헬기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하고 출격하면 288대의 기갑 전력을 초토화할 수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32대의 아파치 헬기만으로도 한 번에 한 개의 기갑 여단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적을 압도하던 한국의 헬기 전력이 2배 이상 강력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4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의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려 3년의 시간 동안 진행한 헬기 전력 강화에 드디어 성공한 것인데요. 이제 한국은 72대의 아파치 헬기를 보유하면서 주한미군의 도움이 없어도 단독으로 제7기동군단의 북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북한은 한국의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두고 안보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이라는 표현을 쓰며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국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120대의 아파치 헬기를 절대로 상대하지 못하는 전력 차이를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북한의 기갑 여단은 200에서 300대 정도의 전차와 장갑차로 부대를 편성합니다. 한국과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는 도합 120대를 보유하고 있고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가정하면 한 번에 발사되는 미사일은 무려 1920발이나 되는데 최소 6개의 북한군 기갑 여단이 일시에 소멸하는 전력입니다. 게다가 아파치 헬기는 최대 무장 기준으로도 2시간 30분의 비행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무장 탑재량과 연료량을 조절하면 최대 24시간까지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다량의 전차와 자주포, 장사정포를 분산 배치하고 숨겨놓더라도 한 번 출격한 아파치 헬기는 장시간 적진을 수색하며 적의 장비를 찾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치 헬기의 강력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파치 헬기는 헬파이어 미사일 이외에도 70mm 히드라 로켓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70mm 히드라 로켓은 적의 대공포와 방공망, 경장갑 차량 등을 타격하는데 효과적인 무기 체계인데 히드라 로켓은 19발씩 장착되는 M61 발사기에 탑재되어 운용됩니다. 한 대의 아파치 헬기가 최대 4개의 M61 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총 76발의 히드라 로켓이 아파치 헬기에 탑재되는데요. 한국과 주한미군은 총 120대의 아파치 헬기에서 한 번에 9,120발의 히드라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히드라 로켓에 장착되는 고폭탄 탄두의 폭발 반경은 약 10m이며 파편에 의한 살상 반경은 약 50m에 이릅니다. 최소한의 살상 면적으로 고폭탄의 폭발 반경인 10m로 범위를 측정하더라도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95평의 면적이 폭발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9,120발의 히드라 로켓이 파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는 86만 평이 넘으며 이는 축구장 440개 이상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입니다.
게다가 이 면적은 어디까지나 탄두의 폭발 반경으로 잡은 최소한의 면적이며 파편에 의한 살상 범위로 계산한다면 2100만 평 축구장 1800개 이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에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위력입니다. 실제로 아파치 헬기가 거둔 전적을 찾아보더라도 한국이 다수의 아파치 헬기로 북한의 구식 전력을 며칠 이내에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게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걸프전에 투입된 다수의 아파치 헬기는 짧은 전쟁 기간 동안 각각 500대 이상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한 것을 시작으로 120곳의 포병기지와 30곳의 대공포기지를 지도해서 지워버렸으며 심지어는 군사공항에 위치하고 있던 20대의 전투기도 격파하는 전공을 올렸습니다. 다국적군이 본격적인 작전을 수행한 1991년 1월 17일부터 전쟁이 마무리되는 1991년 2월 28일까지 불과 전체 기간이 한 달 반 남짓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파치 헬기가 보여준 실전 능력은 그야말로 엄청난 전투력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구식 무기가 많은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한국과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120대는 이것만으로도 북한의 지상을 초토화하기에 차고 넘치는 전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북한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한국을 넘보는 중국을 상대로도 압도적인 화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작전을 염두에 두고 편성된 북부전구는 Z-10K, WZ-10, Z-19 등의 공격 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도입할 예정의 물량까지 다 합친다면 694대를 보유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를 포함해도 120대에 불과한 한국보다 마치 더 많은 수량을 보유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전력에서 중국의 열세가 명확합니다. 우선 중국의 북부전구는 아파치 헬기를 잡겠다고 개발한 Z-21 짝퉁 아파치를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공격 헬기는 아파치보다 체급이 작고 엔진 성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기동성의 약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무장 탑재량 측면에서도 아파치보다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기체들은 중국이 제대로 된 기술력이 없어 캐나다로부터 기술을 무단 탈취하거나 러시아에게 거금을 지불하고 기본 설계안을 구매하는 등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개발이 되었다는 것도 약점인데요. 따라서 공격 헬기 전력은 중국이 한국보다 숫자만 많을 뿐 질적 측면에서는 한참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력 차이는 다시 말해 북부전구 이하의 기갑, 포병 전력이 한반도로 작전을 전개하더라도 한국은 아파치 헬기를 다수 동원하여 중국의 지상 전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치 헬기가 헬파이어 미사일과 히드라 로켓으로 북부전구의 힘을 소진시키고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진격을 한다면 중국의 인해 전술도 그다지 두려울 것이 없는데요. 반면 한국보다 뒤떨어진 공격 헬기를 보유한 중국과 북한은 한국의 지상 전력을 제압하고 싶더라도 효율적인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산악지대에서 공격 헬기의 전술적 중요성과 전투력은 다른 지형에서보다 2배나 더 강력해집니다. 소련의 아프간 침공 당시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을 펼쳤던 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산맥을 무시하고 능선을 넘어올 수 있는 헬기 전력이 가장 무서웠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산악지대의 교전에서는 강력한 헬기 전력을 보유한 측이 훨씬 더 유리한 공방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72대의 아파치 헬기를 보유할 한국은 한반도 작전에서 유례가 없는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아파치 헬기 보유국이 되려던 한국의 야심은 잠시 접어둬야겠습니다. 폴란드에서 무려 96대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아파치 헬기 96대를 비롯하여 1800발 이상의 헬파이어 미사일 등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72대를 보유하는 한국은 미국과 폴란드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아파치 헬기를 보유한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비록 기존의 계획처럼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량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 국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아파치 헬기 전력은 상당히 막강한데요. 아파치 헬기의 초기 도입 계획에서는 최대 100대에 육박하는 아파치 전력을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의 헬기 전력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5월 27일 육군시험평가단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수리온 수락시험 비행 완료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육군시험평가단, 육군항공사령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야전운용부대 등의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했습니다. 수락시험 비행은 개발이 끝난 항공기가 초기에 목표한 성능과 품질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수리온 수락시험 비행은 수리온의 최종호기까지 총 210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2,500시간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수리온 최종호기의 시험 비행 완료를 축하하고 국산 명품 헬기인 수리온의 전력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무사고 전력화에 기여한 유공자들과 기관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수락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최소 2,000시간에서 최대 5,000시간 이상의 무사고 비행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최성호 준이는 5,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과 1,500시간 이상의 시험 비행 경력을 보유한 조종사로 수리온 개발부터 최종호기 전력화까지 14년 이상을 헌신했는데요. 최준이는 전역도 3년 연기하며 수리온의 무사고 전력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수락시험 비행과 더불어 수리온에 관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카이가 2010년부터 14년 동안 생산한 수리온이 220대를 끝으로 양산을 종료한 것입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생산을 중단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계획한 양산 물량을 모두 달성한 것으로 6월의 마지막 기체인 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수리온의 성공적인 양산 종료는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모여 이뤄낸 결과인데요. 처음 개발은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한국 육군에서 운용 중인 UH-1H 및 500MD와 같은 노후화된 기동 헬기를 대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UH-1H, 500MD는 단기간 운용에 따른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기동 헬기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수리온 개발은 단순히 군사적 목적을 넘어서 국내 헬기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자립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여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수리온은 한반도의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요. 이를 통해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수리온은 개발 과정 중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그로 인한 비판과 지적에 몸살을 앓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결함 몇 개를 소개하면 우선 2015년 12월 17일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로 복귀하던 수리온 헬기가 엔진 고장으로 인해 활주로에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기체 일부가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엔진의 공기흡 입구 틈새가 좁아져 공기 흡입량 조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후 공기 조절 장치의 틈새를 조절하고 공기흡 입구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으로 엔진 고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2017년 5월 24일에는 수리온 헬기의 정기 점검 과정에서 왼쪽 상부 프레임에 실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60여 대의 헬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8대에서 동일한 부위에 1.2에서 1.5cm의 실금이 발견되었고 6월 8일 정기종의 비행 중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육군중앙합동기술위원회의 비행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실금이 발견된 8대를 제외한 나머지 헬기의 운항이 재개되었는데요. 실금은 엔진 진동화 중이 설계치보다 높아 피로균열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품된 헬기의 벌크헤드에는 보강제를 장착하고 새로 제작하는 헬기는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수리온의 기체 결함 중 언론에 가장 크게 보도된 것은 2017년과 2018년에 있었던 결빙 문제와 낙뢰 보호 기능 부족이었습니다. 사실 개발이나 양산 과정 중에 결함이 생기는 건 어떤 무기 체계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F-35조차도 수많은 결함이 발생했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데 수리온은 지나치게 많은 비판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개발진들은
수리온의 결함이 발견되면 그 즉시 해결에 나섰습니다. 비행 시 수리온 표면에 발생하는 결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7년과 2018년에 방위사업청, 육군공군, ADD 및 국방기술품질원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미시건주 마켓에서 결빙 성능 시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미국 FAA의 가망인증을 받기 위한 2차 체계 결빙 비행 시험이었는데요. 시험 결과 수리온은 1차 체계 결빙 시험에서 문제가 되었던 항목들을 모두 통과하여 결빙 운용 능력이 뛰어난 UH-60 블랙호크와 동급의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리온은 영하 섭씨 30도의 결빙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낙뢰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헬기의 전자장비 및 구조적 요소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되었습니다. 전자장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파 차폐 및 접지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시험 비행을 통해 낙뢰 보호 성능을 확인한 결과 수리온 헬기의 낙뢰 보호 기능이 크게 향상되어 전천 후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겪고 완성된 수리온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8,709kg, 최대 속도 290km/h, 최대 항속거리 775km, 최대 항속 시간은 2시간 18분입니다. 한반도의 기상 조건과 산악 지형을 고려하여 설계된 수리온은 백두산 높이의 고공에서도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1855마력의 강력한 엔진 2개를 장착하고 있으며 완전 무장 병력 9명을 태우고 약 2시간 30분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내탄성 설계도 수리온의 특징적인 성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터 계통, 조종석, 엔진, 연료 탱크 등 비행 안전 필수 부분에 대해 내탄성 설계가 반영되었으며 로터 블레이드는 피탄 시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종석의 윈드실드는 외부 충격 시 파편 억제 및 분산 방지 기능을 통해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하며 연료 탱크는 피탄 시 자체 밀봉되어 연료 유출 및 폭발을 방지합니다. 또한 수리온의 조종 계통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이중 보안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메인 기어박스는 비상시에 30분간 무윤활 가동이 가능하며 통합 디지털 계기 패널을 채택해 조종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4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 및 디지털 동력 조절 장치를 적용해 이륙 후 목표 지점까지 자동 비행이 가능하며 야간 및 악천후에서도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리온은 헬기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인 약 6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이렇게 빠른 개발 속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동시공학 설계 개념을 적용한 덕분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설계를 완료한 후 시제기 생산에 들어가지만 동시공학 설계는 설계와 생산을 병행하여 시간 절약과 효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리온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일상의 시간을 반납하고 수리온 개발에 매달린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끊임없이 설계를 수정하고 그에 맞춰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수리온 시제기가 군이 요구한 모든 시험 항목을 통과했지만 1차 양산 사업에 들어간 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리온에 들어가는 항전장비 개발업체가 부도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 장비 없이는 수리온의 양산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카이 엔지니어들은 개발업체에 급파되어 2달 반 동안 매일 밤 11시까지 장비 개발에 매달려 양산기 납기를 맞추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응축된 결과물인 수리온은 이제 수출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수리온의 첫 번째 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랍에미리트는 모든 장비에 대한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완료한 후 구매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수리온은 향후 25년간 세계 곳곳에서 1000대 이상 판매가 예상되는 동급 헬기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약 목표를 달성한다면 6조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는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얻어맞는 미운 오리새끼 신세였던 수리온이 이제는 육군의 최신 무기 체계 전력화, 선봉장 역할을 맡고 국산 헬기 최초로 수출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